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안녕하십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제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칙을 강조하는 언론학자 손석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제2의 마스코트죠.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입니다. 네, 오직 여러분의 편 최욱입니다. 자, 강유정 강남대 한영 문화 콘텐츠 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자, 지난 시간 따뜻한 비평을 선보여 주셨대요. 임자훈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임자훈입니다. 자, 시즌2 두 번째 방송입니다. 지난주 방송 어떻게들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임자훈 변호사를 제가 따뜻한 비평을 해주셨다고 소개해드렸는데 마음에 드세요? 그 표현은? 내용적으로 따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뭐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메시지 같습니다. 네. 최욱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뭐 항상 방송은 보지 않고 댓글만 보거든요. 근데 제 칭찬만 많더라고요. 다른 분들 제발 좀 분발해 주세요. 너무 시즌2가 순한 맛이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무슨 맛이요? 순한 맛. 순한 맛. 네. 어떤 맛을 원하신다고 댓글에. 날카로운 비판을 날카로운. 원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 세 분 제발 분발해 주십시오. 분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는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21대 총선이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먼저 만 18세 유권자를 소비하는 언론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좀 마련했는데요. 지난해 연말이죠.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만 18세 유권자 약 53만 명이 이번 총선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눈여겨보신 보도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어떤 하나의 개념을 두고 보수 언론사냐 진보 언론사냐에 따라서 같은 대상인데 주체적으로 좀 호명이 달라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번에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대개의 보수 언론들이 교복 입은 유권자라고 교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성숙한 인물들이 주권을 빙자해서 일종의 선거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라는 일도 프레임을 좀 제공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의 혼란 내지는 시험에서의 방해처럼 이들이 고교생이라는 거, 교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눈앞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강조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너희들은 교복 입은 학생이야라고 계속 교복 입은 학생은 공부를 해야 돼. 선생님 말 들어야 돼. 지금 정치 너희들이 생각할 것이 아니야라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맥락들을 기사에 실어 넣음으로 인해서 교복이라는 정말 아무런 어떤 정치성이 없는 말을 정치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좀 꾸준히 사실은 이 법안이 통과돼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좀 쌓아 올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법이 통과되고 바로 다음 날 한겨레 신문이 12월 30일자이죠. 청년 정책 새롭게 쓸 18살 젊은 표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만약 제가 지금 현직 기자라면 이걸 표제화할 때 새내기 주권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함께 이제 평등한 주권자로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라는 거를 강조해낸 그런 의미가 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언론이 이렇게 10대를 좀 미성숙한 집단 존재로 이제 바라보는 기사들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 반대의 기사들도 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그 지난해 10월 아마 인원고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고3이던 학생 몇 명이 본인 학교 선생님을 고발한 그 사건이었거든요. 이유가 정치 편향적인 교육을 시킨다는 거였습니다. 그 학생들이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한 학생은 조희연 교육감 사퇴하라고 삭발까지 했거든요. 지난해 11월 11일자 조선일보에 난 기사를 보면 16개 학교의 인원고 나비 효과 학생들 정치 교사에 맞서겠다라는 제목으로 기사 본문에 학생들의 결의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학생들의 주장은 해서 교사들이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교육을 했길래 지금 이 난리가 났는지에 대해서 팩트 체크가 안 돼 있다라는 판단이 먼저 들었어요. 학생들의 결의문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하죠. 본인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30여 년간 주입했다. 근데 이 문구를 이용해가지고
정교조라 적시하진 않았지만 전교조가 1989년 설립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들을 상대로 한 투쟁을 선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정교조와의 관련성이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그 학생들의 발언 중에 하나를 따가지고 관련성을 그러니까 엮은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 기사는 학생들의 행동에 실제로 주목했다기보다는 그것을 이용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자, 언론이 또 18세 유권자 등장이 학교 안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우려 섞인 보도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일보 1월 29일자 사설 고3 교실이 정치 폭풍지대 돼선 안 된다. 학생들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선거 운동을 하고 당원 모집까지 할 수 있어 교실이 진영 대결의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 교사의 정치 편향 교육과 개입으로 학교가 정치 중립성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고3 교실이 정치 폭풍지대로 변질하고 많은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게 불보듯 뻔하다. 학생들이 정치에 이렇게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는 건데요. 우리 그 10대 고등학생들 이미 정치에 참여해 왔죠. 사실은 이를테면 4.5 혁명 때도 가장 앞섰던 것이 그 대구 고등학생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김주열 군도 고등학생이었죠. 그러니까 10대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판단력이 과연 그렇게 미숙할까? 이런 이제 전제를 가지고 하는 건데 전혀 착각이죠. 정치적 판단력과 그 자유스러운 나이와는 아무런 반드시 뭐 이렇게 비례하는 관계는 아닌 거죠. 10대 학생들이 전면에 나서서 선구적인 역할을 한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너무나 뒤늦은 그리고 한국 언론이 사실은 이렇게 잘못된 의제 설정에 대해서 성찰을 해야 될 지점에 오히려 그 시민사회 단체와 그리고 그 학생들 자신의 요구로 겨우 이제 법이 통과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소리를 한다는 것은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문제죠. 예. 네. 시사를 정말 줄줄 꿰고 있는 최욱 씨는 학창 시절부터 네. 정치에 꽤나 관심이 많았을 것 같고 이런 목소리를 좀 내고 싶어 했을 것 같은데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언제부터 그러면 이렇게 시사에 좀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진솔하게 대답하자면 저는 세월호 사고 이후에 관심을 좀 갖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예. 학생들한테 선거권을 주면은 완전히 그냥 난장판이 된다 뭐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예, 간단히 얘기하면. 예. 그래서 진짜 그럴 수 있는 건가? 저도 좀 의심하게 될 정도였는데 예. 찾아봤습니다. 앞서서 뭐 잠깐 예,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 232개국 가운데 215개국이 18세 이하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어요. 거의 다네요. 예, 세계 추세에 우리가 지금 너무 늦게 따라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보수 언론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 참 속상합니다, 진짜.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지난해 12월 26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보다가 한 단어에 꽂혔었는데요. 네. 여야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내용을 두고 의석수 밥그릇 싸움에 몰두하는 사이 18세 투표권도 어물쩍 수정안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여기서 이제 어물쩍이라는 단어예요. 마치 그 선거제 개혁을 놓고 이제 정치판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 슬쩍 껴넣었다. 예, 이런 식의 느낌을 주죠. 하지만 역사를 보면은 이 18세 선거권은 97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사실 이게 어물쩍 끼어들 만한 사안은 절대 아니었다는 얘기죠. 예. 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자 서울시 교육청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선거 교육을 사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비판하는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동아일보 지난 1월 2일자 기사에 상당수 교육감들이 심각한 이념 편향을 보이고 있고 교육 현장에 교사의 정치 중립 전통이 뿌리내리지 못한 상태다. 이런 주장을 담았고요. 1월 11일자 중앙일보 사설에선 제 아무리 선거 교육 자료집을 잘 만들어도 교사가 선입관을 가지면 교실은 정치적 편향으로 오염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난 2월 6일이죠.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선관위에서 모의선거 교육을 금지를 했습니다.
어쨌든 현재로는 정치적 주체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학생이 아니라 부모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포 효과들을 또 언론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수능 직전에 이런 거 같은 사고가 일어나면 어떡하나라고 걱정된다라고 하는 부모님의 말. 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성교교육 편향적 사상 주입해서 안 된다라는 이 중앙일보 이런 그 얘기를 보면은 자료집을 잘 만드는데 어떤 자료집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냐면 선거법 위반 사례를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좀 궁금합니다. 제가 운전면허를 따자마자 사고 사례집을 먼저 보는 건지, 물론 이게 교육의 대상에서 빠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자칫했다가 고3인데 대학 가야 되는데 선거에 대해서 잘못 개입했다가 법을 위반할 수도 있겠네라는 지금 정치적 주체인 부모들의 공포 효과를 굉장히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선거법 위반 사례가 봐야 되는가에 대한 그 과정이 A, B, C, D, E 이렇게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돌출적으로 뛰어남으로 인해서 이건 결국은 아마 정말로 어쩌면 지금 굉장히 자식 문제 그리고 고3 대입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근거가 분명치 않은 공포 효과를 만들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임 변호사님요. 이 모의 선거교육 논란과 관련돼서 좀 법률적인 내용을 짚어보면 이게 서울시 교육청이 12월 23일 날 발표한 보도자료로 촉발된 사건인데 공직선거법 86조 1항 3호 공무원 등은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에 걸릴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8세 학생들은 제외할 계획을 이미 밝혔어요. 그랬더니 선관위가 선거권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선거 임박 시기에 교원이 모의투표 실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선거권자를 제외한 상태에서 이 모의 선거 교육을 하는 것이 이 조항의 어느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되게 모호한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선관위가 너무 자의적인 해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서울시 교육청은 투표일 다음 날에 이 모의 선거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사실상 어렵거든요. 약간 이게 굉장히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어찌됐건 이번 총선 앞두고 각 정당이 이 캐스팅 보트로 떠오른 만 18세 유권자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 표심을 공략하고자 21대 총선 키워드를 청소년과 청년으로 잡았거든요. 각종 정책들이 앞다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언론이 또 이걸 그대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언론이 하는 역할이라는 게 그렇다면 어떻게 관심을 더 갖고 일종의 정치적 무관심에 CPR 장치를 해줘서 생명 유지 장치를 좀 더 해서 이들이 주권자로서 더 역할을 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무기력, 무관심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되려 이 처방이라는 게 너무 극약 처방들입니다. 뭐냐면 돈을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라던가 그냥 단순히 학생들과 청년들이 와이파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와이파이를 간다던가 너무 대증 처방, 증상에 따른 처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언론이 잘못한 부분들이 많은 거죠. 이들이 갖고 있는 정치성을 되게 좀 작은 거, 어떻게 보자면 너무 소소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공약 내용을 설명을 해서 이게 필요한 공약인지를 검증한다거나 여기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기보다는 그냥 청년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고 있는 그 상황을 그냥 현상으로 다루고 있다는 예.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언론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청년들이 정당들에게 어떤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지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각각의 정당마다 청년 공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포인트가 있다면 청년들한테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정당, 어떤 정책들을 요구하는지. 최욱 씨는 지금의 팟캐스트 황태자가 되기까지 그래도 왜 예, 그러세요? 아니 어려운 시절을 겪어왔고 지금 저희들 중에서는 그나마 좀 청년 아닙니까? 예, 이런 공약들이 이분보다 형이에요, 제가. 아, 그런가요? 뭐 네. 어찌됐건 예, 두 분이 저보다는 그래도 젊으시니까 젊으시니까 이 청년 공약들이 나올 때마다 그 느낌이 어떤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것들을 궁금한 게 좀 이렇게 있어요. 좀 고치고 싶은지 그게 좀 항상 궁금해요. 이 선거기관에 제가 느끼기에는 이 청년이란 키워드가 항상 이렇게 좀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선거가 끝나면 이걸 언제 그랬냐는 또 완전히 또 사그라들거든요. 예. 그건 어떤 논리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지 그게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결국은 정치와 언론 모두 이들을 투표권에 있어서 유효한 투표자 수로만 환산했을 뿐 실제로 정말로 고민을 했던가라는 문제는 좀 네.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환경과 어떤 배경에 대한 좀 돌아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학에서는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데이비드 이스턴이라는 학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결국에는 이것은 모든 국민들의 삶에 일상적으로 작용되는 힘에 대한 이야기고 그 힘의 약간 매뉴얼 같은 것을 이제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근데 민주주의란 그 힘의 매뉴얼을 국민들이 직접 정하라, 국민들이 참여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치라는 게 하나의 집이라면은 거기에 이제 국민들이 주인으로 들어가서 주인 행세를 해라라는 것이 민주주의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사회고 그런데 정치 혐오라는 것은 결국 그 집에서 주인을 내쫓는 행위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곳은 더러운 곳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심음으로써 주인으로 하여금 그 집에 가고 싶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 혐오를 양산하는 사람들이 주인 행세로 들어가죠. 그것이 우리나라의 기성 정치인이고 언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우리나라의 어떤 선거 보도가 조금이라도 나아간다면 저는 정치 혐오만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언론들이 정치 혐오를 쏟아내고 있으면서 또 반면으로는 청년의 정치 무관심을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작 그들의 삶을 제대로 조명을 하고 의제를 설정하는 데는 정말 많이 그동안 언론들이 부족했죠. 그런 취지에서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마련한 새 코너, 주목할 만한 기사를 소개하는 J픽 시간입니다. 선거 때까지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청년들이 선거 후에는 언론의 관심 밖으로 사라지는 현실, 또 외면함으로써 없애버린 청년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늘 J픽 임재원 변호사가 직접 발제를 하셨다고요. 프레시안과 뉴스타파가 공동으로 기획한 배달 죽음이라는 기사예요. 제주의 어느 족발집에서 배달 노동을 하던 그 18살의 학생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선거권이 생겼겠죠. 아침까지 살아 있었다면 이 학생이 면허도 없었어요. 오토바이 면허도 없었는데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네. 예, 근데 이 주인이 배달을 시킵니다. 세 번째 배달 나갔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결국 사망한 사고예요. 놀라운 것은 이 사장에게 가해진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30만 원이 다였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산재 사망은 건설업에서 가장 많지만 이 학생의 나이대에서는 오토바이 배달 사고가 제일 많다. 최근 3년간 18세에서 24세까지의 산재 사망 44%가 오토바이 배달 중 사망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칙상 오토바이 배달 관련 사업주의 의무사항은 헬멧 착용과 정상적 오토바이 제공뿐이다. 그래서 노동부도 무면허 운전 지시로 이 학생처럼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이 배달 노동자를 만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분들 덕분에 사실 좀 삶의 질도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송하고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기사를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너무 이분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부끄러우시네요. 요즘 플랫폼 산업이 많이 회자가 되잖아요. 네. 언론에서도 많이 이것이 약간 혁신이라고 포장이 되면서 최근에 그 대표적인 플랫폼 사업 업체가 뭐 외국 기업이 뭐 수조 원에 팔렸다. 이런 기사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이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있고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청년 노동자들이 그러한 산업 변화 속에서 어떠한 삶의 변화를 겪고 있는지가 너무 안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8세 선거권 얘기할 때 그 얘기도 나와요. 뭐 18세면 무조건 고등학생만 있다라는 대전제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다양한 18세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자면 학생이면서도 이렇게 배달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니면서 배달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고 다양한 18세의 삶 그리고 미성년의 삶이 있다라는 그런 문제들을 좀 언급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들이 발언권을 갖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언권을 가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언급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좀 짧게 한 줄씩만 좀 평을 남기신다면요. 우리가 진작에 알아야 했던 진짜 청년 이야기였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2020년 KBS 선거 보도 슬로건이 내 삶을 바꾸는 정치입니다. 사실 지금의 언론은 정치가 이 청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려주지도 않고 정치 참여만을 사실 외치고 있죠. 그들이 왜 참여해야 하는지 먼저 설명해 주는 게 진정한 언론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가 선거판을 흔들 핵심 변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월 11일자 한국기자협회보에 4.15 총선 최대 격전지 서울도 지방도 아닌 유튜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유튜브 저널리즘 그리고 기성 언론은 유튜브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시죠. 오세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최고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연구자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유튜브 알고리즘의 권위자라고 하니까 끝나고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네요. 저 그냥 연구자라고요. 알겠습니다. 뭐 어찌됐건. 자, 저널리즘 토크쇼 제2의 파괴왕. 예, KBS 이지은 기자와 함께 또 얘기를 나눠보죠. 제가 여기 와서 들었는데 이지은 기자가 오자마자 정말 무시무시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에요? 아니요, 엄청 무시무시한 일은 아니고 네. 여기 와서 이제 처음 했던 취재 중에 하나가 기사 거래 사이트 한 곳을 찾아서 거기 이제 업주와 인터뷰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예, 그 예. 업주가 이제 저와 인터뷰를 마치자마자 폐업을 하는 바람에 그런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그렇군요. 뭐 매번 그런 건 아니죠? 네, 매번 그렇진 않습니다. 예, 예. 근데 너무 좀 과격하게 잡았네요. 제2의 파괴왕. 예. 자, 시사주간지 시사인에서 매년 언론 매체 신뢰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2019년 8월에 실시한 조사에서 1위가 JTBC, 2위가 유튜브였습니다. 2017년 조사에서 0.1%였는데 2년 만에 무려 12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상파 3사를 모두 앞지른 이변이었는데 이번 조사 결과를 좀 어떻게 보셨어요, 최욱 씨는? 예. 사실 이 공영방송 KBS가 신뢰도만큼은 좀 1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1위는커녕 유튜브한테도 뒤졌어요.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거 참 그 KBS 직원 두 분 계신데 반성하십시오. 네. 사실 유튜브 뉴스라고 정확하게 분류가 되진 않습니다. 유튜브의 정치 카테고리로 올라오는 것들 중에서 언론사들, 기존의 미디어들이 올리는 그 뉴스 채널들이 올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게 보통의 일반적인 유튜브 뉴스고요. 두 번째로는 그다음에 기존 정당이나 아니면 그 시사 정보를 제공하는 곳들에서 올리는 그 영상들이 또 뉴스로 분류되기도 하고요. 순수 1인 유튜브 중에 정치와 관련해서만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유튜브 뉴스라고 포괄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유튜브 뉴스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기보다는 유튜브 정치 카테고리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유튜브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존 지상파의 콘텐츠가 다 올라가서 사람들이 소비하고 있잖아요. 유튜브 저널리즘을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이 개념이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누군가가 좀 설명해 주세요. 다들 가방 낀 걸로 알고 있는데. 강 교수님. 제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튜브를 이제는 저널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렇게 방송사라던가 기존 미디어에서 이렇게 뉴스라고 하는 것들을 재활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스스로 나는 뉴스 매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해서 뉴스를 생산하는 것도 있긴 있거든요. 네. 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유튜브는 그러므로 저널리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또 이 부분은 붕 떠버리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이런 건 좀 더 이렇게 이 규정을 해가야 되는 요소이긴 합니다만 유튜브는 저널리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유튜브 저널리즘이 언론이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기성 언론, 주류 언론에서 하는 것은 일반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엘리트주의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 계급적으로 바라본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이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와 같은 어떤 높은 규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만이 저널리즘이다라는 것처럼 느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대중들이 느끼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네. 이게 저널리즘이다 아니다보다는 오히려 이제 어떤 저널리즘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오세욱 박사님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저는 유튜브가 저널리즘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저널리즘이 아니다. 유튜브 저널리즘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은 플랫폼에 벗어나서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저널리즘 활동을 해왔는데 유튜브 안에 가서 다른 형태의 저널리즘 형태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를 활용하는 전략이 나타난 것이지 저널리즘의 전략이 나타난 것이 유튜브 저널리즘이라고 지금 규정할 만한 독특한 것이 나타났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내용의 다양성이나 그런 거기보다는 이용자가 이것을 가장 많이 소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것이 반드시 저널리즘 콘텐츠가 거기에 들어갔을 경우에 유튜브의 기본적인 목적하고 상충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널리즘의 기본은 어쨌든 간에 민주주의 공동체 사회의 일원으로서 서로 듣기 싫은 목소리를 듣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듣게 하는 순간, 그걸 들려주는 순간에 이용자가 떠나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유튜브의 이해관계하고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저널리즘 성립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들어서서 저는 저널리즘 역사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예. 다 아시는 이야기이지만 모든 사람이 저널리스트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디어가 확보되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널리즘을 그 엄격한 잣대로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그 저널리즘이다라고 해도 자기 생각을 많은 사람들과 나눈다는 점에서 저는 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넓은 의미다라고 제가 한 이유는 저널리즘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게 있죠. 사실에 근거해야 되거든요. 예. 정보와 의견 교환을 촉진하는 것이 저널리즘이라면 그 정보와 의견 교환을 촉진하는 것, 그 바탕은 사실 확인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확인이 안 되어 있을 때 그것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저널리즘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제 현상을 놓고 본다면 네. 이미 언론 종사자들, 예를 들어서 뭐 기자나 PD들 이런 언론 종사자들과 똑같이 어떤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고 본인의 의견을 거기에 덧붙이고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와 봤는데 네, 네. 영상 함께 보시죠. 유튜브 분들 잠시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기자분들 잠시만요. 저 황교안 종로 지역구 출마를 선언합니다. 저 황교안 종로 지역구 출마를 선언합니다. 유튜브도 어쨌든 이제 새로 우리가 또 언론 플랫폼이기 때문에 거짓 없이 그냥 라이브로 다 드리는 그런 마음, 국민들께서 그걸 보고 판단하면 하는 그런 좀 마음이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딸 아이에게 유튜브를 공유를 해줬습니다. 나라 TV, 고소국 TV야 딱이겠다. 언론이 TV가 작용화되었고 좌파들이 정상화되었고 진짜적인 한국사를 안 가르쳐주니까는 이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신문이나 방송은 안 보세요? 그러면 다 봐라. 다 노동동이야 다 봐라. 기자님 취재를 하시지만 기자님의 의중이 바로 다 나오진 않아요, 방송에. 네, 편집이 되고 또 위선이 또 보고가 되고 그리고 단순하잖아요. 바로 통화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보시면은 이쪽 조진동, 이쪽 한겨레 경향 안 보듯이 이쪽 언론만 보는 이렇게 치우쳐서 다들 본단 말이에요. 영상 초입부에 보시다시피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정치인들의 일정을 이제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이제 당직자들도 기자와 유튜버들을 함께 이렇게 좀 챙기는 그런 모습까지 이제 보여지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분들도 사실상 이제 취재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아니 근데 그 외국에서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까? 외국에서도 사실 한국처럼 유튜브를 이용해서 많이 보는 건 맞고요. 예. 저희 언론지능재단과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매년 공동으로 실시하는 조사가 있는데요. 디지털 뉴스 리포트라는 조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국이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서 약간 좀 다른 두 가지 성향이 나타납니다. 예.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도 20대 연령층과 비슷할 정도로 이용률이 좀 높은 거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진보 성향이나 보수 성향이 강할수록 중도 성향보다 유튜브 이용률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약간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통적인 언론, 레거시 미디어는 유튜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는 2018년 5월 12일자 지면에 드루킹도 깜짝 놀랄 여론 조작 유튜브에 널렸다. 그리고 2019년 7월 20일자 지면에는 가짜 뉴스 전쟁 좌도 우도 유튜브 드루킹 판친다라는 비슷한 헤드라인의 기사를 썼습니다. 2019년 8월 16일자 동아일보에 유튜브가 뉴스를 대신할 때 알고리즘 권력이 세상 주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를 좀 보면요.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으로 보는 영상이 전체 영상의 70%에 이르기에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편견이 강화되는 필터 버블이 생기고 균형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수기 민주주의가 위협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썼습니다. 네, 강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기사들을? 저는 유튜브가 뉴스를 대신할 때라는 기사인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가 주어만 생각하고 얘기를 해보면 다루지 않는 내용을 보여주거나 영상 자체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유튜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기성 언론은 그러지 않느냐라는 좀 질문을 일단 던지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다루지 않는 단독을 그렇게 선점하려고 애쓰지 않았는가. 그리고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뉴스에 매달리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이고 그리고 그다음이 바로 좀 문제적인데요. 뭐냐면 유튜브는 영상이 끝나면 바로 다음 영상을 추천하는 자동 재생,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 부르는 것에 의해서 계속해서 추천되기 때문에 유튜브는 당신들이 선택해서 보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유튜브에서 낙점된 거야라는 논제를 펼치고 있는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종이 그런데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듣던 얘기, TV는 바보 상자라고 하는 얘기랑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 그 새로운 어떤 매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물론 위험성도 있고 아직은 정확하게 이를테면 기존 언론이 갖고 있는 뭐 옹부즈맨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언론이 갖고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이걸 모든 것이 알고리즘 탓이다? 권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훌쩍 넘어가서 바로 수용자들이 문제다. 이제부터 수용자들이 이걸 잘 구분해서 쓰십시오라고 얘기하고 넘어가는 건 기성 언론의 책임은 한 군데도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게 좀 문제적으로 보여집니다. 예. 최욱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지금 유튜브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요. 지금 뭐 기성 언론에서 유튜브로 권력의 이동이 생기고 있으니까 위기감 그리고 질투에 의해서 그런 게 이런 아닐까. 것들 쏟아내는 거 아닌가. 네네. 그런 삐딱한 시선이 저한테 있네요. 네. 네, 삐딱하지 않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이제 유튜브를 그렇게 지시도 하고 또 우려도 하면서도 또 이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그렇지 않은 대목도 있어요. 예. 이를테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유튜브 백가쟁명 시대 정치, 경제, 사회 톱 10중 우파 논객 7명 뭐 이런 건데요. 이제 사진도 두 사람을 실어 놓았는데요. 이런 것은 사실은 그토록 사실 확인을 안 한 그런 그 유튜버들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도 네네. 자기와 색깔이 비슷한 것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키워주려는 이제 이런 의도가 강하게 나타나죠. 이제 이런 기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의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맨 끝자락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이런 부정적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 한마디 덧붙여서 그 덧붙인 기자가 너무 고맙습니다. 네. 사실 기성 매체들은 추천 알고리즘 이거를 계속 언급을 하면서 언론으로 보기는커녕 이 가짜 뉴스의 진원지 그리고 유튜브가 확증 편향을 강화시키고 있다라고 계속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늘 의혹이 제기되는 게 채널 추천 목록이거든요. 유튜브 홈페이지 우측에 뜨는 개인 맞춤형 추천 동영상 목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근데 이거는 좀 어느 정도 타당한 지적 아닌가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는 이용자인데 예. 뭐 하나를 보면은 계속해서 그 추천 영상이 뜨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손이 또 그쪽으로 갑니다. 다음 영상 계속 보게 되고 그러다가 또 밤새는 줄 모르고 보게 되고 그런 경우가 사실 종종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좀 타당한 지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목록에 의존해서 보는 이용자들이 많습니까, 오 박사님? 네, 방금 체육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그 딱 숨어 있습니다. 밤새는 줄 모르고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만큼 편안한 거죠. 그 방법론은 얘기 드리자면 이제 그 정치 카테고리에서 다 4개의 키워드에 관련해서 거기에 어떤 추천 영상이 뜨는지를 수집을 해봤습니다. 예. 수집을 해봤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 예상은 그러니까 필터 오브를 야기하고 확증 편향을 강화하고 이 추천 알고리즘 나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에 처음에 조사 설계를 했었는데 네네. 실제로 수집해 보니까 오히려 유튜브 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는데요. 네. 어떤 경우냐면은 정치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그 1인 유튜버들이 홀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KBS, MBC, SBS, 연합뉴스, YTN 같은 전통적인 방송사들이 제가 보기엔 특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유튜브 입장에서도 유튜브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이용자가 떠나는 것이거든요. 질 낮은 정보가 제공됐다가는 이용자들이 떠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워낙 콘텐츠가 영상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검증하고 확인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곳,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노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정치 카테고리에 한해서이긴 한데요. 생중계 영상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키워드에 있어서 가장 많이 추천된 영상이 YTN 라이브였습니다. YTN TV 라이브였는데요. 그냥 YTN TV 라이브가 24시간 제공이 되니까 어떠한 정치 카테고리에서 어떠한 키워드로 검색하고 들어가도 가장 먼저 뜨는 거는 10번 중에 7, 8번은 YTN TV 라이브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될 경우는 유튜브 입장에서 이 콘텐츠의 속성을 고려하지 않고 추천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공격받았던 뭐 필터 버블을 야기한다든지 확증 편향 야기하는 그런 거에서 다 도망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특성은 장르적 다양성도 유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든지 누구나 이름만 제목만 봐도 찍을 만한 영상들을 추천하는데 그게 대부분의 경우 연애 오락성 콘텐츠였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정치 콘텐츠, 정치 영상이었는데 정치 카테고리 영상이었는데 관련 동영상으로 추천되는 것들은 오히려 정치 영상들이 아니라 연애나 아니면 그 조금 가벼운 영상들을 번갈아 가면서 그 전체를 정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번갈아가면서 추천하는 경향이 발견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편향적인 채널 위주로 제공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이제 기성 언론의 유튜브 채널 뉴스나 생중계 영상을 주로 추천을 해서 좀 이게 뜻밖이었는데 제작진이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직접 좀 확인을 해봤다고요, 네. 이지은 기자. 네, 박사님하고 미리 만나서 함께 시연을 해봤습니다. 네. 영상 함께 보시죠. 연합뉴스의 기사를 정상적으로 클릭했는데 여기 보시면 연합뉴스 TV와 관련된 거는 라이브 채널만 추천이 돼요. 그리고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골프라든지 이거 같은 경우도 KBS 코미디예요. 전혀 상관없는 걸 추천한다는 거죠. 2012년 8월 20일 영상인데 2019년 9월에 관련 영상으로 추천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 그 버닝썬 사태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양현석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그게 이용자들의 그 검색 정보가 바뀌면서 이 키워드가 많이 클릭이 됐던 거예요. 이 영상이 많이 클릭이 됐던 거였습니다. 근데 전혀 정치적인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을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고 한국이라는 환경 하에서는 오히려 정치적인 내용만을 계속해서 추천해가지고 극단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연애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사람들이 누구나 클릭할 만한 가벼운 콘텐츠나 그다음에 관심을 끌 만한 콘텐츠를 추천해가지고 관심을 오히려 이쪽으로 가는 걸 막고 있더라라는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 이런 내용을 보기 전까지는 그 유튜브를 이용을 하면서 내가 한쪽 성향의 동영상을 계속 봤던 경험, 그 기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분명. 근데 그게 잘 생각해 보면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아니라 제 머릿속의 알고리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추천하는 콘텐츠가 아니라 제가 그걸 적극적으로 찾았던 거죠. 그러니까 되게 좀 미안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오해를 한 거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이게 참 무서운 거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제 머릿속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그것이
가끔은 누구 타인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굉장히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거를 인식하는 거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다면 일종의 유튜브도 낙인이 찍혔던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그 낙인을 누가 찍었는가? 가령 2019년 10월 22일 조선일보 기사를 보자면 친문들 총선 승리 위해 유튜브 전쟁 나서자 좌파 채널 구독 운동 이런 식으로 일테면 대개의 유튜브 소비자들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런 부분에서 정치성을 강화하고 실제로 정치적 영향을 너무 미치기 때문에 보수, 진보 이런 용어를 쓰면서 낙인을 찍었던 게 저는 오히려 기성 미디어가 굉장히 자극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게다가 뭐 친문들 총선 승리 위해 유튜브 전쟁 나서자라던가 보수 진격의 진보도 맞불 이런 식의 얘기들을 계속 기성 미디어에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얘기함으로써 일종의 유튜브는 이런 곳이다라는 낙인 효과가 발생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기성 언론들은 이런 독자들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기성 독자들 역시 기성 언론의 독자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래서 그들에게 보고 싶은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사실이란 이름으로 팩트란 이름으로 전달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그걸 넘어서 일종의 프레임을 제공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유튜브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기성 언론이 좀 미디어를 그 낙인을 찍고 있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자, 그런데 기성 언론이 유튜브를 비판하면서도 유튜브 채널의 일방적인 주장, 심지어 가짜 뉴스까지 적극적으로 그 자사 보도에 반영하는 경우가 사실 적지 않거든요. 지난 2월 3일이죠.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유튜브 채널 신의 한 수를 통해서 전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자진 사퇴 용의를 묻고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언급하면서 국정농단 사태 위법성을 부인했는데 이 내용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비롯한 상당수의 언론들이 그대로 받아 적었거든요. 유튜브 기사를 그대로 받아 쓰는 언론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 주장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기성 언론에서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뭐냐? 그 기성 언론이 하고 있던 것을 조금 더 강한 어조로 검열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말 그대로 데스킹을 거치지 않은 언어로 된 것을 이것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도되었으니까 일종의 로데이터, 다시 말해서 사실이다라는 전제하에 정말 여러 가지 기성 언론이 갖고 있었던 긍정적 기능을 잃어버린 채 다시 보도를 하게 돼서 문제는 이게 필터 기능이 없이 오히려 더 확산력이 높다는 겁니다. 훨씬 확산력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기성 언론에서 다룬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어떤 신뢰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죠. 관련해서 최근에 일부 방송 같은 경우는 실제로 유튜브 채널의 확성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김태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수사관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임이 된 인물인데 이 김태우 씨가 지난해 7월에 유튜브 방송을 개설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독자가 59만 명이 넘고 방송도 여러 건 올리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그 진위가 좀 가려지지 않았거나 일방적인 주장들 또 어떤 폭로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이것들을 그냥 그대로 인용을 해서 방송을 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채널A의 정치 데스크라는 방송인데요. 민원련에서 작년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영상들을 확인을 해봤더니 총 15회, 15차례에 걸쳐서 이 내용들을 인용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2번씩 정도 인용을 한 경우도 있고요. 영상을 올리면 대체로 다음 날 바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중계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실제로 이런 특히 동편 채널 같은 경우는 검증되지 않은 유튜브 채널들을 방송에 쓰고 있는 실태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전통 저널리즘 규범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을 수집해서 전달해야 된다, 권력을 감시해야 된다,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뭐 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일종의 규범일 수 있고. 근데 그런 것에 구속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그 유튜브 저널리즘을 구별할 수 있다.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신생 매체들, 뭐 팟캐스트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신생 매체들을 계속 범람하는 와중에도 주류 언론들은 왜 살아남느냐? 다시 돌아가서 그 전통적인 저널리즘 규범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주류 언론이 이 그 유튜브에서 생산되는 이것들을 계속 이제 재생산하고 확성기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그 주류 언론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잃어버리게 되죠. 더 이상 대중들한테 나도 저들과 똑같으니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일종의 자기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적 저널리즘 규범을 따르지 않고 생산된 정보가 주류 언론, 그 규범을 따른 주류 언론을 통해서 재생산되는 순간 그 정보는 권위를 얻게 되잖아요. 만약에 그 컨텐츠가 어떤 굉장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10일 수 있었는데 주류 언론을 통해 발화되는 순간 그것은 100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쁜 영향력이 확산된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문제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지은 기자, 그 유튜브의 가짜 뉴스까지 기성 언론이 인용한 사례가 많다면서요? 좀 조사하셨죠? 네네. 네. 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이야기들, 정보들, 그런 잘못된 뉴스들을 그대로 보도하는 기성 언론들이 있었습니다. 그 2018년 7월이었죠. 고 노회찬 의원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던 당시에 한 유튜브 채널인 뉴스타운 TV라는 곳에서 한 의대 교수라는 분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회찬 의원의 타살 정황 의혹이 있다. 이거를 확인을 해봐야 한다. 이런 내용들의 의혹을 제기를 하는데 바로 다음 날 MBN에서 이 내용을 뉴스 8이죠. 8시 뉴스에서 그 내용을 보도를 했고 그 다음 날인 25일에는 한 뉴스 통신사에서 또 관련 내용을 기사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내용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방영군에 대해서 법정 제재 경고를 결정을 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지난해 4월에는 그 강원 산불 사건이 있었을 때 좀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가 SNS를 통해서 좀 돌아다녔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산불 발생 이후에 5시간 동안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언론사 사장들과 술을 마셨다. 이런 이야기들이 SNS를 통해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이 내용을 유튜브 채널인 신의 한 수에서 또 똑같이 받아서 얘기를 했는데요. 신문의 날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서 건배를 하고 술을 마신 걸로 확인했다고 주장을 했고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인 진성호 방송도 그날 저녁 대한민국 신문사 대표들 발행인들 문재인 대통령과 저녁을 먹지 않았을까라며 의혹을 제기해서 논란을 확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이야기들이 정치권으로 또 이어졌습니다. 정치권의 이현주 의원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5시간의 행적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 공개하라 이런 얘기를 하자 이 정치권의 입으로 옮겨진 이야기를 다시 기성 언론들이 받아서 일제히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이 기성 언론들을 통해서 재확산이 됐고 이 이야기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결과를 초래를 한 것이죠. 네, 사실 이제 미디어 오늘이 이제 실제로 팩트 체크를 해보니 당시 청와대 풀기자단이 작성한 취재 기록을 보고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화재 발생 전인 오후 6시부터 6시 40분경까지 제63회 신문의 날 기념 축하회에 참석한 후 간저로 복귀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사실에 반한 내용이었죠. 여기는 한마디만 더 붙이고 싶은 게 사실은 이러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쪽에서 언론에 보도되도록 설계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방식이냐면은 어떻게 하면 언론이 이 내용을 그러니까 기존 미디어들이 쉽게 받았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이 이제 어떤 정치인의 입을 빌려서 자신들의 얘기가 나가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 정당 공식 브리핑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냥 국회의원이라든지 누군가가 기자들 앞에서 한마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 설계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궁금해서 알아보도록 만드는 방식의 설계를 택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내용이 뭐뭐가 있다라고 의혹이 뭐가 밝혀졌다 그런 식의 절대 얘기하지 않고요. 질문을 던지는 형태로 정치인이 말하도록 유도를 하게 되면은 언론은 이러한 문제가 제기됐다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에 답을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또 다시 기사화가 되고 그 기사화된 거에 대해서 다시 또 반론이 실리게 된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갑자기 이게 단순한 의혹 제기에서 논란으로 확산이 되고 그 논란이 굉장히 큰 이슈로 되는데 이 판을 너무 잘 아시는 분들께서 잘 설계를 하는 거죠. 언론이 받아쓰지 않을 수 없게 만큼.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최근에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그 주제가 딱 그겁니다. 미디어가 어떻게 허위 정보에 속았는가. 그래서 그 저널리스트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그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그 현상이 똑같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문제가 되는 몇몇 그 유튜버들이
신문 기자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그 신문과 또 이어져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그러니까 신문 기자, 방송 기자들이 자신들의 직업적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인데 그냥 거기에 눈앞의 이익, 그러니까 눈앞의 이익이라는 게 정파적 이익이죠. 거기에 매몰되어 가다 보면 점점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세욱 박사님, 예, 많은 말씀들 들으셨는데 어떻게 좀 총평을 하실까요? 네. 유튜브도 저널리즘의 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한마디로 하는데 제가 지금 한 줄 평이 아니거든요. 학자다운 모습입니다. 이 방송 알고리즘 잘 칭찬이에요. 모르시네요. 방송 알고리즘을 너무 잘 모르시네. 너무 귀여우셔서. 마지막에 그래도 조금 모양새를 아까 말씀 잘하시던데. 저는 언론들이 유튜브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유튜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쪽에 다 과장되는 측면을 좀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비판하는 측면도 보면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의 신처럼 막 묘사를 하면서 신이 거의 우리를 장악해가지고 너는 이런 놈이야, 너는 이런 놈이야 규정한다는 식의 비판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유튜브에서 허위 정보성 콘텐츠를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대부분 반신반의합니다. 이거 그대로 다 맹신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자꾸 이용자들이 만나면 다 이걸 맹신하는 것처럼 과장해서 표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서 조금 더 깊게 알고서 분석을 해서 쓴다면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자들이 왜 유튜브 이용하는지를 알게 되면 언론이 그럼 유튜브에서 어떻게 저널리즘을 어떻게 유튜브 안에서도 어떻게 저널리즘을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언론들이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성 미디어 레거시는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명 거래를 하는 건 광고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명 거래가 광고만은 아니고 결국은 기성 언론이 필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유튜브에 있는 뉴스를 가져다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의 필터링을 하지 않는다면 기성 언론이 가지고 있는 권위라는 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성 언론이 가짜 뉴스의 거강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욱 씨. 네, 오늘 유튜브 저널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도 끝으로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J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네요. 자, 저널리즘 토크쇼 J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오세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 그리고 KBS 이지은 기자 고맙습니다. 네, 저널리즘 토크쇼 J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언론개혁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밤 9시 4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선일보의 100년은 자랑스러운 100년이 아니라 부끄러운 100년입니다. 독재 권력과 하나가 되어 민주주의를 파멸에 이르게 하고 언론 암흑 시대를 여는데 적극 가담한 신문입니다. 조선일보는 100년을 맞이해서 양심의 눈으로 그 신문을 다시 보고 무슨 짓을 했는지 이걸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고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Windows wide, the curtains fly to catch the evening breeze. Without you here to keep me warm, believe I'd rather freeze. Believe I'd rather freeze. When the sky said the winter time is coming on,
Thank